이런저런 사연을 보다 보니 가슴에 묻게 된 제 딸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미어 터질 만큼 아파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너무나도 믿어지지가 않은 일이라 딱 한 번을 제외하고 꿈조차 찾아오지 않는 우리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제 딸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에 참 진심인 아이였어요. 신기할 정도로 능통하여 정말 천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한글도 조금 일찌감치 뗀 편이었는데 한글을 뗄 무렵부터 숫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덧셈이나 뺄셈도 엄청나게 쉽게 하기 시작했어요. 한 자릿수로 시작한 덧셈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 딸은 더 큰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흥미를 되찾았지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당당하게 상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학창시절 내내 수학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을 정도로 수학이라는 과목에 진심이었던 딸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글쎄요. 수학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눈에 띄게 잘하는 편인지 아닌지는 비교가 어렵지만 그래도 수학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잘했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했었던 공부였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희 딸이 수학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박사님이 될 거라면서 나중에 노벨상이라도 받는 거 아니냐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저 기집애가 말이야.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주 뭐라도 한 자리 했을 텐데 말이야. 기집애라서 참 아쉽다 아쉬워. 사내 놈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에휴. 아유 어머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딸 시대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뜩이나 다들 아들만 낳으려고 해서 딸이 부족한 시대라는데 오히려 경쟁력 있고 좋은 거지요. 그렇다냐?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출세하긴 더 쉬운 거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우리 소녀딸이 믿거나 싫다는 건 아니라는 거 잘 알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기집애라서 꽉 틀어막혀 있을까 봐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아무튼 어디서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나온 건지 무조건 아들도 낳아라. 그게 제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겠나요, 어머님?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우이가 저리 똑똑한데 당연히 아들을 낳으면 보고 배우는 게 있겠지.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재가 하나 더 태어나는 것인데 무조건 낳아야 하는 법이야. 어디 산에 가서 기도라도 올려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 늙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물론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하고 외치는 건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 딸이 혹시나 여자라는 성별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못할까 싶어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지요. 말은 저렇게 차별하듯 뱉어도 우리 딸이라면 끔뻑 죽는 신용이라도 할 만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낳고 난 뒤에 둘째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힘들게 시험관 시술도 시도를 했지만 그땐 지금보다 의술이 발전하기 전이라 실패가 훨씬 더 많았고 착상이 되었다가 2번이나 유산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제 몸이 버텨내질 못하게 되어버렸지요. 결국 저는 둘째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떡하니 낳아야 나중에 전소를 누리다가 가는 건데 그건 좀 아쉽지만 며느리 몸이 버텨내질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 욕심만 부릴 수 있겠소. 그래도 아주 똑똑한 딸 하나 낳았으니 평생이 가도록 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라 이 말이야. 그래도 너무 아쉬워 죽겠네. 저렇게 똑똑한 아이를 낳았으니 둘째 역시 똑똑할 게 자명한데 둘째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고 하니 내가 다 아쉽구먼. 저희 딸아이에게 모든 능력이 다 쏟아부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희 눈에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남들의 눈에도 전재소리 들을 만큼 대단히 공부를 잘하니 우리 딸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꼭 이름 하나 떡하니 남기고 갈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요. 남편의 말처럼
저희 가족은 딸 하나라도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딸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바람 불면 날아갈까 덜덜 떨면서 키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은근히 병약한 체질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앓는다는 잔병은 다 앓고 살았거든요. 감기가 유행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감기에 걸렸고 수족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장염까지도 우리 딸을 비껴가는 날이 없었지요. 왜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프면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마음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딸 이마에 열이 펄펄 끓어 열꽃이 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자식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열이 하도 나서 죽도 못 삼키겠다고 아이스크림만 찾는 딸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태어나 환절기만 되면 몸이 남아나질 않는 딸을 보며 보약도 먹이고 친정에서 어찌어찌 구해온 산삼도 먹여보고 했는데도 우리 딸의 허약 체질은 바뀌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병원비로 돈이 계속 깨지니까 은근히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좋다는 거 여러 개 추천을 받아서 들어놨었죠. 실비도 하나 들고 생명보험도 여러 개 들고요. 게다가 나중에 만기 환급을 받게 되면 목돈이 되니까 시집갈 때 쥐어줘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건지 정말 내노라 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평소에 수학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딸이었기에 당연히 수학과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라도 되겠구나 했는데 요놈이 글쎄 경제학과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상상도 못한 전공이라 조금 놀라긴 했었죠. 하지만 본인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딸을 저랑 남편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뭐든 전문적으로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 인생인데 부모 마음대로 입맛대로 굴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의사나 변호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 공무원 같은 것이라도 하면 딱이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인생이 그리 쉽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 하니 학비 지원 빵빵하게 해주면서 대학을 졸업시켰죠. 워낙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딸도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준비를 하길 바랐는데 취업 준비를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준비를 하더니만 꽤 알아주는 증권회사에 떡하니 입사를 하더라고요. 취직이 빨리 된 것도 놀라웠고 남들이 다 알만한 투자회사에 들어간 것도 기가 막혔어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쓰더라고요. 뭐 투자 상품들부터 시작해서 자산 관리를 해준다고 주식 투자도 하고 고객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본인 월급도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도 나한테 돈 맡겨봐. 어디 여유자금 없어요? 저한테 아빠 퇴직금 딱 맡기면 몇 배로 불려드리겠다니까요. 저 이래봬도 회사 내 완전 에이스예요. 입사하자마자 꼭대기 성적 냈다고 부장님이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로운 모습이다 하고 피식 웃고 말았는데 아이 글쎄 우리 딸의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딸 자식 하나 잘 키워놔서 열아들 안 부럽구나 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쌓은 부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남편에게도 좋은 정보를 이것저것 주는 걸 보면서 정말 떡잎부터 다르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단하다 소리가 나올 만큼 잘 자랐구나 싶어서 뿌듯했지요. 정말 자식 자랑을 하자면 입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답니다. 그런 우리 딸이 나이 32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남자를 사귀어봤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연애의 연자도 모를 것 같은 우리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심이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을 다닐 때도 말이죠. 남들 다 샤랄라한 원피스 입고 화장도 하고 미용실도 다니면서 본인 치장을 할 때 우리 딸은 묵묵하게 도서관에 앉아서 커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하던 애였단 말입니다. 그런 제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믿고 보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빠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도 없다고 했던 우리 딸인데 떡하니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혼자 노처녀로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던 제 딸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저랑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냉큼 날을 잡자고 했고 딸은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같이 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사위를 만나게 됐는데 사람이 순해도 너무 순한 겁니다. 뭐든지 싫다고 하는 법 없이 네네 하면서 얼굴에 서글서글 웃음이 가득한데 우리 딸이랑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저랑 남편 둘 다 단박에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민정이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아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민정이가 버는 것보다 연봉도 훨씬 적고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평생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그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민정이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한들 제가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못난 저라도 민정이 짝꿍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한테 효도를 해서 뭐하나. 우리는 우리 인생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 자네는 자네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걸세. 아주 가끔 연락하고 잊어먹겠다 싶을 때쯤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각자 인생에 집중해서 사는 게 효도하는 거야. 물론 내가 높아시며 하는 말이지만 사돈 어른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네. 당장은 며느리에게 바라는 점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조율하겠습니다. 큰소리 오가는 일 없이 제 선에서 딱딱 정리해 볼게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지언정 제가 노력할 테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각자 집안에 풍습이 있고 법이 있는 거지. 그 법을 깨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이해하네. 모든 걸 다 깨부수라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민정이가 힘들지 않을 정도만 지키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민정이가 워낙 애교도 없고 항상 정답이 나와 있는 일만 하다 보니까 처세술도 부족해서 걱정이 되는구먼. 하지만 두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손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말을 얹어봐야 잔소리로 들리지 않겠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을 흔쾌히 허락한 것처럼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지요. 하지만 걱정은 당연히 되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늘 정답이 있는 일만 해왔던 우리 딸이 혹시라도 시집살이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슬쩍 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말이다. 아무리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 결혼을 한다 해도 말이야. 고부간의 갈등은 또 다른 문제거든. 혹시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만나보기는 하고 결정한 거니? 네, 미리 인사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엄마가 들으면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성격이 유별나긴 하시거든요.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긴 했죠. 유별나다고? 왜? 자기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이뻐해서 너를 질투하고 그러니? 아니면 혹시 기가 너무 세고 성격이 드세고 그래?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니? 그러면 난 무조건 반대하련다. 아니 아무리 사위가 서글서글하고 유한 성격이라고 해도 말이야. 그 고부간의 갈등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법이야. 절대 반대야.
아유, 엄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좀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바로 사주팔자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뭐 당장 적어내라고 재촉을 하시니까 언제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적어서 드렸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하시고는 집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쫓겨났죠. 뭐라고? 첫인사 하는 날 사주팔자만 물어보고 쫓아냈다고?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네 말대로 정말 유별난 사람이구나. 아무튼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만 제가 그이에게 아주 귀인이 될 팔자라고 하시면서 더 볼 것도 없다고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집안에 귀인이 찾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또 귀인 취급을 해줬다고? 아니 뭐 대접을 잘 받으면 좋게 하겠지만 진짜 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데 나중에 수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불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할 거 없이 다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의지하고 사는 법 아니겠어. 무속신앙 좀 믿으면 어때? 너무 강요만 하지 않고 빠져서 돈만 쏟아붓고 집안 망하게 만드는 것만 아니면 되지 않겠어? 엄청 깊게 빠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강요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돈 쏟아부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전 보러 다니고 부적 쓰고 하는 게 얼마인지 몰라서요. 딸은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편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사돈댁을 만났는데 글쎄 안 써더니 우리 딸에게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사위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사돈이랑 결혼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눈에서 하트가 뿅뿅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따님 시집 보내게 되어서 마음이 헛헛하시죠. 아들 가진 부모는 그 마음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우리 아들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나 했는데 아니 이렇게 떡 부러지고 자기 할 일 척척 해내는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요. 우리 며느리를 정말로 딸처럼 생각한다는 모습을 말입니다. 고부 갈등이니 시집살이니 요즘 말 많아서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요 그 걱정 싹 치워드릴게요. 근데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한 말처럼 한정식 집에서 만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사내 진미들을 전부 저희 딸 앞으로 가져다 놓더라고요. 정작 사위 앞에는 나물 몇 가지만 있을 정도로 상이 아주 우리 딸 위주로 차려졌어요. 아이고 음식들을 전부 저희 딸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사위는 뭘 먹나 나물 반찬만 먹게 생겼네. 저희 아들은 나물 먹고 다이어트 좀 해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잘 먹고 튼튼하게 잘 버텨줘야 저희 집안에도 복이 찾아오는 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디 모난 데 없이 강인하고 참한 며느리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 약속하지만 받아주시겠어요? 아유 사돈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아니에요 사돈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사돈 생각해서 준비했는걸요. 이거 늘 품에 지니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돈 봉투인 줄 알고 손사래를 쳤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부적인 거예요. 거기서 기분이 조금 이상스럽긴 했어요. 아니 첫 만남에 부적을 선물로 주는데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 표정이 삽시간 굳어졌죠. 아휴 부적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이게 말이죠. 참 비싼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돈에게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는 부적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일부러 써왔다는데 제가 거기서 박박 찢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었죠. 근데 저는 은근히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아니, 왠지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품에 잘 지니고 있으라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는 방구석에 처박아 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양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사돈댁에서 먼저 서둘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더니 우리 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평생 하나밖에 없는 딸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빨리 시집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옳지 그래 하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딸이 사위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싫단 소리 한 번에 못 뱉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잘 맞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면서 결혼해서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데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참된 부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위 성품이 너무 좋다고 했었잖아요. 상견례가 끝이 난 뒤에 뚝딱뚝딱 준비를 해서 결혼을 시켰고 둘 다 뭐 벌 만큼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잘 사는 줄 알았던 딸 내외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도 자주 오고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점점 뜸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남편이 자주 찾아올 필요도 없다고 둘이 알아서 살아라 하긴 했지만 매일같이 보던 딸이 집에 없으니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역시 둘이 살다 보니까 둘이 노는 게 재미가 있나 보다, 적응 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오던 연락이 2주에 한 번 되고 한 달에 한 번 되고 밥 먹자고 불러도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자꾸 피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한번 화를 냈어요. 얘 민정아,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벌써 밥 한 끼 하자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3번 다 미루기 있어? 시간 될 때 연락 주겠다더니 연락 한 통도 없고 말이야. 결혼해서 재미가 있어도 그렇지 부모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기 있어? 아이, 미안 엄마.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일복이 터진 건지 뭔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정신도 없고 거기다가 그이가 아파서 더 시간이 없어요. 에? 뭐라고? 아니, 사위가 아파? 그렇게 건강하던 사위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감기라도 걸렸어? 감기면 다행이죠. 글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혈압도 심하고 당뇨도 고위험군이라고 뜨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말이 안 되게 나와서는 나이 50대나 걱정해야 할 중성지방이 많아서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자꾸 피로감을 느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감봉 처리까지 받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늘었죠.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정신도 없고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위가 건강이 적신호라고 하는데 어느 장모가 아이고 잘됐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귀인이다 뭐다 하던 사돈댁에서 결혼 후에 사위가 아프기 시작했으니 우리 딸 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민정아, 네가 곤란한 일은 따로 없니? 사돈이 너한테 잔소리라도 하는 거 아니냐? 사돈댁의 귀인이 될 팔자라고 했는데 사위가 떡하니 결혼 후에 이런 병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말이야. 전부 네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할까 봐 난 좀 걱정이 되는구나. 원래 그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은 죄다 남 탓하는 거 아니니? 아유 엄마 편견이에요. 저도 사실 좀 걱정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괜찮다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신앙이라는 것에 빠지면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우리 딸이 구박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딸이 손주 소식을 전해줄 법도 한데 말이 영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지요. 물론 부담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 너희는 결혼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혹시 너네도 뭐 아이 안 낳고 둘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뭐 그런 부류야? 아니요, 아이 가질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직은 신혼을 더 즐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아직 나이가 34살이니까 돈을 조금 더 벌고 여유가 되면 그때 낳는 게 낫겠다고. 또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돼서요. 하긴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돈을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때 당기는 게 좋은 법이지. 근데 요즘도 일이 바빠? 아니면 마음고생이라도 할 일이 있었어? 에이구, 살이 왜 이렇게 쏙 빠졌어? 다이어트를 해도 건강하게 해야지. 어디 아픈 사람 같잖아. 그게 우리 어머님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산을 올라가자고 하셔서 같이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살이 저절로 이렇게 빠지더라고. 어머, 등산을 다닌다고? 어쩜 나한테는 말도 없이 사돈이랑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서운하다 진짜. 엄마는 등산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저도 등산 다니는 거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글쎄 자꾸 다녀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고 어머님이랑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장비 모으는 재미도 있고. 요즘 그래서 등산 다니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 집에서야 귀한 딸이니까 고생시킬 일이 없지만 사돈댁 사정은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딸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는 위치인데 고부간의 갈등 없이 같이 주말에 취미생활하고 하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결혼 생활하면서 고부 갈등이 생기면 그 어떤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이고 안사돈, 이렇게 연락을 다 주시고 잘 지내시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요즘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 궁금해서 안부 인사차 전화 걸었어요. 제가 뭐 좀 여쭤볼 것도 있고요. 혹시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드렸던 그 부적 말입니다. 그거 매일매일 품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잡것들이 들러붙지 않는 것인데 혹시 잘 가지고 계신가 했어요. 부적? 무슨 부적이요? 자, 맞아요. 상견례 때 저한테 봉투에 넣어서 주셨죠. 제가 매일 지갑에 넣어두고서는 그냥 까먹어서 몰랐네요. 지갑에 잘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귀한 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지갑에 넣어두었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서랍장 안쪽에 그냥 처박아 두고 있었거든요. 사돈에게 그냥 서랍에 있는데요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몇 년 만에 부적은 잘 들고 다니냐고 묻는데 이상하게 찝찝했어요. 까먹고 있어서 몰랐는데 서랍 안을 찾아보니까 봉투째로 들어있더라고요. 묘한 기분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적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적을 찢어버리고 또 아무 일도 없이 무난하게 한 3개월이 지났을까요? 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을 한 이후에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딸이라 반가운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우리 딸이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혹시 딸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 어떡해. 그 애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운데 와주면 안 돼? 글쎄 사위가 저혈압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내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섰는데 머리가 핑 도는 바람에 그대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책상 모서리 부분에 이마를 박으면서 넘어지면서 찢어져서 꿰매는 수술까지 했다는 거죠. 그대로 쓰러진 뒤에 깨어나질 않아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우리 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위 회사 동료가 전화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놀래서 반차를 쓰고 응급실에 가게 된 거고요.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니까요. 딸이 하도 놀랬는지 눈물 콧물 쏟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물론 사위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 딸이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을 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우리 사위가 이래저래 약골처럼 병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소아암을 알았었던 이력이 있네요. 아니, 물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꾸준히 검사를 오시면 된다 하지만 소아암이라는 게 후유증이 꽤 남기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아픈 거랑 어릴 때 아픈 거랑은 아예 다른 거라서요. 지금도 합병증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위험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안심해야 할 건 아니니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니,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일절 한 적도 없었는데 소아암이라는 사실을 의사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소아암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순간 우리 딸이 병시 중이라도 들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거예요. 의사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곤했는지 잠을 푹 자고 있었던 사위가 눈을 떴고 저는 사위에게 막 따지고 들었죠. 아니, 자네 어릴 때 소아암을 알았던 이력이 있다며?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한마디도 안 하고 속이고 결혼을 할 수가 있나? 미리미리 우리가 알았더라면 뭐든지 대비라도 했을 거 아닌가. 우리 딸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든 결혼이야 시켰겠지. 하지만 그런 큰일이 있었다는 걸 숨긴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일을 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여기가 그 찢어졌다는 부분이구나. 꼬매기도 많이 깨매었네. 얼굴에 이게 무슨 흉이람. 우리 아들 잘생긴 얼굴에 흠집이 났네. 사위에게 따지고 있는데 안싸돈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소아암을 들먹이면서 더 따지고 들 수 없었죠. 어느 부모든 자식이 아팠던 것은 가슴 아픈 기억이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사위 얼굴을 뜯어보던 사돈이 저에게 잠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내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슬쩍 소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따라 나갔어요. 사실 이게 유전병이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딸이 아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도 괜찮으실련지요? 아까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사위가 소아암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찌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모르시고 계셨나요? 저는 당연히 저희 아들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소아암을 앓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도 받아냈고 그 이후에는 재발한 적 없습니다. 아유,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을 살리려고 정말 별의별 수를 다 썼었는데 그때 알게 된 무당이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무당이랍니다. 그때 무속신앙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셨군요. 아무튼 저는 소아암이라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가 저에게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누가 다치고 아프고 하는 일이 생기니 제가 사돈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새로 제가 부적을 하나 써왔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꼭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지갑 주시면 제가 직접 안쪽에 잘 넣어둘게요. 이 부적이 사돈 댁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돈이 저를 위해 이렇게 직접 써오고 걱정까지 해주시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들고 다니자 싶었어요. 그 뒤로 사위 이마에 흉터가 남기는 했지만 치료를 잘 받은 뒤에 퇴원을 했고 또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 초에 우리 딸이 시름시름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러나 했지만 워낙 어릴 때도 잔병치레 많이 했고 환절기가 되면 꼭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죽을 좀 써가겠다고 했어요. 전복 잔뜩 넣고서는 혹시 몰라 사위 먹을 것까지 넉넉하게 해가지고 딸네 집으로 갔더니만 애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아니 저는 정말 어디서 산송장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얼굴까지 거무죽죽해서는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다크서클까지 너무 진한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얘,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어? 이건 단순한 환절기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병원 가자. 이렇게까지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버렸는데도 이상한 걸 못 느꼈어. 내가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이미 병원이랑 전부 다 다녀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목이 좀 부었고 잠을 못 자서 아픈 것 같다고. 돌발이 아니니?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자. 아니 그리고 잠을 왜 못 자? 일이 그렇게나 바빠? 아이 그 회사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건강관리부터 해야지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아이 요즘 이상하긴 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자꾸만 악몽을 꾸는 거 있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잠잘 시간 하나 없이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잠도 안 오는 데다가 자꾸만 막 이상한 할머니가 나와서 저보고 강을 건너가자고 말을 하는데 엄마 저 무서워요. 그 강을 건너면 안 될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꿈에서도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서 못 버티겠어. 조만간 강 너머로 끌려갈 것 같아. 얘 어디서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런 말 하지 마.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니까. 그거 다 허상인 거야.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 전혀 없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돼지 꿈꾸면 다 복권 당첨되게. 얘 표정 좀 풀어. 어디 뭐 수면제라도 처방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잠을 푹 자야 할 텐데. 안 돼요. 밤에 고객님들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데 또 이 와중에 일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제가 고객들 재산 불리는 것도 불리는 거지만 제 돈 모아서 펀드를 하고 있던 게 전부 대박이 났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냈는데 상상 초월이라니까요. 그 와중에 돈 벌었다고 그 얼굴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지만 진짜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죠. 그렇게 죽을 쑤어주고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드디어 그 할머니 힘에 이기지 못해서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근데 있잖아,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말을 했던 것처럼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나 봐요. 나 오늘 이상하게 몸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은 거 있죠. 시어머니랑 같이 등산 가기로 했는데 가서 꽃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저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딸이 산송장처럼 시커머리 죽죽 했었는데 갑자기 홀가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잘됐다 싶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있느니 나가서 꽃 구경도 하고 하면 좋지 뭐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등산을 갈 힘은 있나 싶어서 걱정도 됐고요. 주말이니까 남편이랑 저도 점심 먹고 동네 산책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띠리링 하고 울리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봤는데 사위였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사위가 글쎄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직감적으로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싶더라고요. 엄마의 촉이라는 게 그런 데서 발동이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이서방 뭘 그렇게 울고 있나? 울지 말고 천천히 말을 해봐. 그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우리 민정이가 안사돈이랑 등산을 갔다고 하던데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야? 어? 저 장모님 저 어떡해요? 저 민정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민정이 없이 저 못 산단 말이에요. 아이고만이 나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보라니까. 민정이가 왜? 민정이가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건데? 지금 자네 어딘가? 어디에 있어? 내가 당장 갈 테니까. 장모님 지금 장례식장 앞이에요. 민정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이야. 우리 민정이가 왜 하늘나라에 가? 미친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우리 민정이 바꿔. 우리 민정이 어딨나? 민정이가 사돈이랑 같이 등산을 간다고 했어.
오늘 홀가분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고. 우리 민정이 어딨나? 여기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에요. 민정이 여기 누워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등산을 갔다가 꽃이랑 함께 사진을 찍겠다고 바위 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실족사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가겠네.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네. 저랑 남편은 멍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죠. 실족사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간 안사돈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먹었다면서 멍한 얼굴로 팔뚝에 링거를 꽂고 있더라고요. 충격으로 인해 기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산책을 다녀온 뒤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고인이 된 사람 이름에 저희 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필이면 실족을 하고 굴러떨어진 절벽 밑에 돌산이어서 산악구조 헬기를 불러 수습을 하고 병원에 갔으나 이미 하늘나라에 간 뒤였던 것이었어요. 사위가 미리 준비를 해둔 건지 뭔지 영정사진까지 놓여있고 분주하게 장례식장이 꾸려지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입건을 하는 걸 보면서도 제 딸이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슬픈 장례가 자식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냥 실감이 안 나더라니까요. 계속 오열을 했다가 기절을 했다가를 반복한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없어요. 사위도 하도 울어서 눈이 팅팅 부어있고 안사도는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말 외에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그날의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달려있는 상주들 쉬는 방에서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묘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옆에 웬 할머니 손을 잡고서는 물길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래서 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멈춰 엄마. 여기 오면 안 돼. 여기는 나만 지나갈게. 그리고 엄마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를 믿어서는 안 돼. 조심해야 돼. 다 갖다 버리고 다 치워버려야 해. 절대로 믿지 마 엄마. 엄마. 무슨 말이 그리 많어. 가자. 딸이 그 이름도 모를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데 마치 땅이 제 발목을 잡는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얘 그게 무슨 소리니? 얘 말은 해주고 가야지 뭘 버리라는 거야. 뭘 치우라는 거야. 가지마. 나랑 더 이야기하고 가. 아니면 나도 같이 가. 안 돼. 엄마는 오지 마. 엄마는 오면 안 돼. 절대로 믿지 마. 절대로. 그렇게 사라진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 잠에서 깼어요. 사위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장모님 정신이 좀 드세요. 괜찮으세요? 장모님이 주무시면서 몸을 뒤틀고 울먹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셔서 깨우러 왔어요. 장모님, 어떡해요 정말. 글쎄 꿈은 아주 잠깐이었는데 제가 2시간이나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사위한테 말을 했죠. 글쎄 우리 딸이 꿈에 나와서 안사돈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사위 표정이 심각하게 굳는 거예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싶었어요. 옷 매무새를 갈무리하고 2시간이나 지났다고 하니 일단 손님들이 누가 오셨는지 모르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누가 쓱 장례식 밖으로 나갔는데 안사돈이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따라 나가더라고요. 안사돈이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머리는 시어옇게 새서 눈썹은 시커먼데 입술은 또 빨간색으로 칠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뭐지 했는데 꿈에서 본 그 할머니랑 비슷한 느낌인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뒤를 쫓으려고 하는데 사위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장모님 어디 가세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쉿, 내가 영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우리 딸이 안사돈을 믿지 말라고 꿈에 나온 것도 그렇고 내 딸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저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저 사람? 저 무당이요? 근데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 머리 새하얗게 쉰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예,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수십 년째 따라다니고 모시는 무당이에요. 저 어릴 때 아팠을 때 저 무당의 기도발로 고친 거라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신봉하고 계시거든요. 느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이유 모를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저는 뒤를 밟겠다고 했고 사위도 느낌이 이상했는지 뒤를 같이 조용히 따라오더라고요. 장례식 기둥 뒤에 숨어가면서 뒤를 쫓는데 건물 뒤에 쓰레기장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물건들이 많아서 몸을 숨기기가 좋았고 저랑 사위가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거 맞죠? 할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난 거 맞지? 우리 아들 무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나쁜 기운을 그쪽으로 다 몰아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업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이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러니까 돈이나 제대로 입금해. 이제 그 며느리 자산이 전부 아들한테 갈 거 아니야. 나한테 3억 주기로 했던 거 절대 잊지 말고. 내가 기도발로 목숨 하나 바꿔서 자네 아들 살린 게야. 예, 그럼요. 제가 부족도 하라는 대로 몸에 지니게 했고요. 충격적이긴 했지만 아무튼 며느리도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결국 액땜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평생 건강하기만 한 거 맞죠? 산에서 며느리가 혼자 미끄러진 거 딴 사람들 다 같이 봐서 아무 걱정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입 조심이나 해. 부정타게 이리저리 말하고 다니지 말고.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돼. 그런 기도는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고. 이미 정해진 목숨을 말이야. 부적이랑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 우리도 화를 입을 수가 있어. 절대로 입 다물어야 해. 이 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사위는 들은 이야기가 믿겨지지가 않는 건지 오줌이라도 지리듯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제 소리에 놀란 안사돈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저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입조심하랬거늘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게 태가 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네 년이 다 망쳤다. 아이고 사돈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기만 하라고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엄마, 내가 내 귀를 다 들었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방금 엄마가 그랬잖아. 액땜이니 기도니 뭐니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내 와이프의 목숨줄을 나에게 연명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야?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냥 의식이고 기도일 뿐이야. 우리 며느리는 실족사를 한 거고 나는 그저 사진만 찍어줬을 뿐이라고. 걔가 발을 헛디뎌서 그렇게 된 거지. 나는 그냥 기도만 올렸을 뿐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 건강해지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이니? 2년이 말 다 했어? 지금 네 아들이 살리겠다고 우리 딸을 어떻게 되라고 저주를 올렸다는데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기도는 기도일 뿐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 이 미친년 아니야. 저는 달려가서 안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망할 년의 머리채를 쥐어 뜯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지도 찔리는 게 있는지 반항 한번 못하고 저에게 머리채를 뜯기더라고요. 사위는 충격을 먹었는지 저를 말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무당이라는 할매는 도망을 가려고 하길래 사위에게 저 할매년도 잡아두라고 엄포를 놓았죠. 사위는 우리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서 그 할매의 멱살을 잡아 올렸어요. 예, 기인이신 우리 할매님 멱살을 잡긴 왜 잡아? 그러다가 역살을 맞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당장 손 놓지 못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딴 미신 같은 거에 집착하고 정신 놓고 살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미쳤다고 그런 저주를 퍼부어? 사람한테.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우리 민정이한테도 부적을 지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던 거야. 그래, 그 부적이 기를 약하게 만드는 부적이었다. 너한테 명줄 옮기려고 큰돈 쏟아부어 만든 부적이었다고. 며느리가 기가 세서 너무 세서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쥐어진 거다. 사돈에게 준 것도 사돈 배로 낳은 딸이라 사돈 기가 약해지면 2배로 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 그게 왜? 나도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해.
내 자식이 명줄이 짧다는데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할매 덕분에 소아암도 완치했잖니. 그건 그냥 내가 버티고 의술로 치료를 한 거지. 그게 어떻게 기도 덕분이야.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제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무속신앙이니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데 우리 딸의 명주를 사위에게 옮기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부적을 준 것도 우리 딸의 길을 더 빨리 빼앗기 위함이었는데 제가 부적을 한 번 찢었었고 두 번째 부적은 지갑에 넣어두었지만 제가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으니 딸이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정작 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근데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안사돈이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었지만 몸이 별로 좋지 않고 기운이 빠져 있었던 딸이 등산까지 올랐으니 다리에 힘이 있었겠어요. 순간 힘이 풀리면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할매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후회 없다. 내 아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바꿔줄 수 있어. 그럼 니년 목숨이란 바꾸지. 왜 엄한 우리 딸을 잡아놓고 기도를 올려 이 망하려나. 이 돌로 쳐도 시원치 않으려니. 살려내. 내 딸 살려내라고. 한바탕 소란이 일자 옆을 지나가고 있던 장례식 관리인이 서로 멱살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출동한 경찰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죠. 딸이 하늘나라에 간 것은 정말 명백한 사고였고 사돈댁과 무당이 한 짓은 단순한 기도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전부 사돈의 탓 같았어요. 우리 딸의 실수로 이루어진 사고였지만 저도 탓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고작 내 목숨이 뭐라고 그런 찝찝한 짓을 해. 아무리 사고라 해도 우리 민정이 죽으면 엄마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나는 민정이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갈 거야. 민정이를 떠올릴 때마다 엄마가 한 짓도 생각이 나겠지. 앞으로는 엄마 얼굴 보면서 못 살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돈, 내가 사과드립니다. 내가요, 내 아들이 너무 귀해서 그랬습니다. 사돈이 용서해주면 우리 아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사돈, 민정이가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사고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조금이라도 건강하길 바라며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시끄러워요. 당신이 내 딸과 나의 인연을 끊어놓은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합니다. 만약 사위놈이 우리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앞으로 평생 당신이랑은 얼굴 마주할 일 없이 살 거라 믿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바예요. 나는 비록 땅에 딸을 묻었지만 당신은 당신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부적이라도 써서 그렇게 만들 거라고. 네, 연끈 차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엄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저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회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저는 제 인생 앞으로 꽁꽁 숨어서 살 거니까요. 장모님 말씀대로 제가 민정이에게 사죄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생이 가도 이제 부모님 얼굴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제가 죽었다 해도 찾아오지 마세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사돈댁은 저 때문에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지 못했고 사위는 묵묵히 남아 자기 할 일을 다 하더라고요. 사위가 원망스러웠지만 지도 몰랐던 일인데 제가 무슨 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례가 모두 끝이 나자 저를 한번 크게 올린 사위는 우리 딸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안사돈이 저에게 연락을 몇 차례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자식을 땅에 묻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이 찝찝하게 말입니다. 아마 평생이 가도 이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억울하게 아쉽게 꽃 같은 나이에 허망하게 가버렸잖아요. 그런 미신을 믿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참 바보 같습니다. 자책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자책이 드는 밤이네요. 하나뿐인 소중한 내 딸,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매정하게도 꿈조차 나타나지 않은 딸을 제가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이겨내려 하고 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서 우리 딸을 만나러 천국으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또 버티고 버텨야 우리 딸이 잘했다 말해주겠지요. 아직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지만 언젠간 마르겠지 하며 견뎌내 보렵니다. 저의 가슴 아픈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